안녕하세요. 코레일 기출 예상 문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사소통 능력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기출 예상 문제마다 1번부터 9번이 의사소통 능력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글의 홉스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나 유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먼저 읽지 않고 이 1번부터 5번의 키워드를 살펴본 다음에 바로바로 지문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먼저 적절하지 않은 게 앞부분에 있었다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뒷부분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간 추격을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홉스는 평화로운 상태가 논리적으로 우선시되고, 자, 평화로운 상태가 우선, 그 다음 전쟁 상태가 뒤따라온다고 주장한다. 홉스가 말한 전쟁 상태는 사생결단의 물리적 충돌의 일종의 냉전이라고 하는 적대 관계가 포함된 상태이다. 자, 홉스가 말한 전쟁 상태의 냉전 포함입니다. 홉스가 말한 전쟁 상태에는 타인이 내게 베푸는 어떤 보장도 믿을 수 없다. 만인이 만인에게 적인 전쟁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자신뿐. 홉스는 쌍방 중 어느 쪽에게든 타방을 공격할 의도가 상존하고, 따라서 어느 쪽이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태에도 전쟁 상태로 규정한다. 그래서 2, 3, 5번 같은 경우에는 전쟁 상태에 대한 개념들 요걸 살펴보면 되겠네요. 홉스 정치 철학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이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정의하는 데 있다. 정쟁 상태라 하면 일단은 사생결단의 물리적 충돌을 의미하나, 홉스는 이 정의에다 일종의 냉전이라 할 수 있는 적대관계를 포함시켰다. 자, 냉전 이야기 바로 2번의 내용이겠죠. 즉, 홉스는 쌍방 중 어느 쪽에게든 타방을 공격할 의도가 상존하고, 따라서 어느 쪽이나 자기를 지키기 위해 타방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태인 적대관계 역시 전쟁 상태로 규정한 것이다. 바로 5번에 대한 내용 바로 있었습니다. 직관적 견지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평화는 전쟁보다 우선된다고 한다. 자, 논리적으로 평화가 우선입니다. 직관적 견지, 아직 홉스가 아니에요. 전쟁과 평화를 양자관계 속에 파악하면 전자는 당연히 후자의 부재로 보일 것이다. 사실 이런 방식은 인간 본성에 대한 선성설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철학자들에겐 매우 매력적인 접근 방법이었으나, 물론 그것은 홉스의 방식은 아니었다. 즉, 평화가 전쟁보다 우선시되는 건 홉스는 아니다. 그래서 1번의 내용 틀린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실전에서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겠지만 우리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야말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생존 조건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홉스에겐 전쟁이 평화에 대해 논리적으로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1번 얘기 나오고요. 따라서 홉스는 논리적으로 우선하는 전쟁을 기초로 하여 평화란 전쟁이 부재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인간의 자연 상태에 관한 이와 같은 그의 비관정 시각은 리바이어던 13장 9절에서 더할 나위 없이 극명한 필주로 기술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모든 홉스 연구자들은 이 문단을 그의 정치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구절로 인용하곤 한다. 자, 그래서 만인에게 적인 전쟁 상태에 수반되는 온갖 사태는 인간이 자신의 힘과 창의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 이외엔 어떤 보장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상태에 수반되는 상태와 동일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을 건 나밖에 없고 남이 베푸는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3, 4번의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5번의 키워드를 먼저 확인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답을 정확히 골랐을 경우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번엔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긴 글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글 중에서 예방책 부분만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단락이 나와 있는데 단락별로 중요한 것들은 바로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는 이유이기 때문에요. 우리 중심 문장들 찾아가면서 예방책 단락을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재화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렇게 배분된다. 바로 재화 시장 원리에 따른 배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 자원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효율적인 배분이 안 돼요. 이런 게 바로 시장 실패인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재화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 먼저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구별한다. 이게 바로 화재의 이야기입니다.
공공재는 성격 요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같이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다. 자, 그래서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 실패, 즉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요. 만약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면, 자,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목초지를 가지고 공유자원의 비극을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 마지막을 봐도 결국에 목소지 기능을 상실하는 이 공유자원의 비극 설명이구나. 아직 해결책 아니에요. 공공재에 의한 시장 실패는 정부가 공급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자, 여기에 바로 시장 실패는 경합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예방책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정부가 특정 장비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시간 및 장소를 할당하고 이용 단위나 비용을 설정하는 등 이런 직접 통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사유재산권을 부여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황폐화되는 것이 막는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는 전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대충대충 건너뛰고 요 부분만 읽고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1번 보시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에서만 바로 장소를 제한하거나 시간, 장소를 할당하는 거죠. 치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건데 이 CCTV는 뭐 나라에서 제한하거나 장소를 부여하거나 비용이나 사유재산권을 부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겠다 정도죠. 교통혼잡을 위해서 통행료 징수가 바로 비용 설정이 되겠고요. 고기를 잡는 저인망 그물 사용을 금지하는 것, 바로 사용 제한, 장비 사용 제한에 해당이 되겠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예약제와 휴식연제,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할당하는, 시간을 할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긴 글이지만 문제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은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한 예방책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고 핵심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만 꼼꼼하게 찾아 읽는 이런 방법들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필자가 주장하는 그리스 수학에 대한 적절한 것입니다. 자, 내용 일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요. 내가 맞는 걸 고르고 있는지 틀린 걸 고르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적절한 것을 고르고 있다라는 체크를 해주면서 읽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내용 일치기 때문에 우리 예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고대 그리스 기하학이 대수적인 관계로 설명되지 않음을 묻는 일은 옳지 않다. 고대 그리스 기하학 대수적 관계로 설명되지 않음을 묻는 일은 옳지 않다. 그리스 수학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 자체가 주는 순수한 학문적 기쁨이다. 그리스가 수학적으로 합학스인 이유, 소수의 분야에도 탐구를 지속한 데 기인한다. 도형의 문제를 도형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당시 그리스 수학자들에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그리스인들에게 대수적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데카르트에 와서 해석기하학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거는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스인들이 이랬던 이유, 이걸 후대의 데카르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제외를 해주면 좋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서양의 고전을 연구하는 고전문헌학자들이 쓰는 단어 중 하팍스란 말이 있습니다. 하팍스 레고메나라는 말을 줄인 것인데 고전문헌에 등장하는 여러 단어 중에서 한 번 혹은 매우 드물게 등장하는 단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인류의 지성사 안에 독특하게 빛나는 하팍사를 찾아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대 그리스 세계, 이 하팍스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매우 드물게 등장하는 게 하팍스래요. 근데 그게 그리스랍니다. 물론 그것이 하팍스가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선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많은 것들의 시작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 면에서 실로 고대 그리스는 철학의 시작이었고 역사서술의 모범이었으며 연설의 경영장이자 불후의 극작품들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우리 삶에 남긴 광범위한 영향력에 주목합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를 가리키는 가장 유명한 클리셰인 서양 문명의 두 기둥을 이룬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에게 많은 것을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를 제가 중요한 내용 같지만 하나도 체크를 하지 않은 이유는요. 글쓴이, 필자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기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그럼 이런 걸 먼저 제시했다라는 거는 필자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러나 뒤에 서양의 수학과학 고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제가 고대 그리스 세계를 핫박스라 부르는 것은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혁신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핫박스인 이유겠죠. 사실 3번 내용이 핫박스인 이유인데 소수의 분야임에도 탐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자, 요거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 보여요. 16, 17세기 과학혁명을 제외하고는 과학사에서 고대 그리스 과학적 성취와 비견할 만큼 압축적으로 성장한 시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 기하학은 낯익으면서도 낯선 수학으로 다가옵니다. 한편으로 그리스 기하학이 낯익은 것은 우리가 배우는 평면 공간 기하의 시작을 대부분 그리스 기하학에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 해석 기하학 세례를 받은 현대 우리에게는 각 점, 선분, 면, 입체마다 그에 상응하는 수들을 대응시켜 왔습니다. 촘촘한 좌표 평면 위에서 점에는 좌표가 이렇게 덧붙여지고요. 그래서 도형에 관한 우리의 탐구는 상당 부분이 이미 대수적인 영역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인들은 왜 도형에 관한 논의를 수에 관한 논의로 환원시키지 않았을까요? 자, 이거를 봤을 때 수로 환원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도형에 관한 논의는 그냥 도형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은 고대 그리스 수학에 우리 기준을 투영시킨다는 점에서 온당한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기하학에 수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들의 수학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성세계 안에서 수학자들은 다른 철학자, 극작가 혹은 연설가보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무리래요. 게다가 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움, 스토아 학파처럼 어떤 학파를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비록 알렉산더 이후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러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서신으로 공부한 결과를 덜어 공유하기는 했지만 대개는 개별적으로 고립돼 공부를 했대요. 또한 철학에 입문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 중 하나로 수학이 강조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학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수학을 업으로 삼는 건 덜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수에 관한 논의로 환원시키지 않는 이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왜 환원시키지 않았을까요? 대수적인 관계로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묻는 일 자체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수한 학문적 기쁨 아니죠.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핫박스인 이유 바로 소수의 분야,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탐구를 지속했기 때문에 바로 짧은 시간 동안 혁신을 이루어낸 핫박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필자의 생각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겠네요. 도형의 문제를 도형으로 설명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무리가 이렇게 해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이후에 나온 데카르트 해석학 이야기가 나오므로 요거는 순서상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제시된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인데요. 자,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나 신문기사는 처음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전문이라고 그러죠. 큰 제목의 표제가 있고요. 거기에 붓대어 나오는 부제가 있고요. 전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 정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기사의 제목, 결국에 처음 부분의 핵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자, 처음에 화제는 요거예요. 코비드 19 팬데믹 여파로 자동차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도 전기차 판매 규모는 급증했고요. 이런 가운데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따라서 구리 수요로 이야기가 넘어갔네요. 최근 우드 맥킨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생산 확대보다 충전 인프라가 늘면서 단기적으로 구리 수요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구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구리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뒤에 가볍게 보시면 계속 구리 소비 그죠? 그리고 이 다음에도 계속 나오는 구리 수요 이야기.
이에 따라 이런 적극적인 투자 중요하다라는 거, 구리 전선 사용이 늘 수밖에 없다. 더 많은 구리 소재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 구리 수요 급증과 관련된 거구나. 자, 여기는 변동 현황이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구리가 또 나온 구리 수요가 급증할 전망 이야기를 5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목, 주제 찾기 이런 것들은 내용일지처럼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만 훑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은 내용일치를 바탕으로 하지만 좀 더 내가 확장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이런 논리적인 구조까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역시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 나와 있는 부분, 내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과 가볍게 넘길 부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흰자 위에 소수성 사슬이 결합되면 단백질이 뭉쳐서, 자, 흰자 위에 단백질이 뭉쳐서 단단한 상태. 오발부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흰자위래요. 변성. 흰자위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노른자보다 비타민 A가 적다. 삶은 달걀의 노른자위 색이 푸르게 변하는 거. 자, 이거 색깔 변하는 거. 달걀을 삶을 때 온도를 급격히 올리면, 자, 삶을 때 온도와 관련된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달걀은 개체 하나의 세포로 된 단세포로 크게 노른자, 흰자, 껍질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 흰자위 90%가 물이고 10%가 단백질이다. 요거 아까 흰자위 10%가 대부분이 물이다. 요 얘기는 우선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약 10%가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이런 분자고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이 혼합되어 있다. 그런데 흰자위는 소량의 단백질이 많은 물에 녹아있는 액체이다. 그러므로 흰자위 단백질은 대부분 구에 가까운 구조를 하고 있다. 그것은 극성을 띤 물에서 안정하게 녹아있으려면 단백질 외부는 친수성 사슬, 내부는 소수성 사슬로 된 형태가 되고, 자, 이런 형태에 대한 이야기 가볍게 넘어갈게요. 흰자위 단백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 오발부민 아까 2번인가에 있었죠. 비율은 60%이다. 오발부민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고요. 다른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변성 이야기 여기 있네요. 자, 한번 2번에 있었던 내용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오발부민이 크고 이런 거에 따라 변성된다 얘기까지. 그래서 2번. 자, 여기는 이제 오발부민 얘기니까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죠. 열 혹은 물의 작용으로 구 단백질은 길게 펴지고 그것은 근처에 위치한 또 다른 단백질과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 소수성 사슬이 물과의 상호작용을 피해 자기들끼리 서로 단백질 내부에 결속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더 잘 뭉쳐져서 젤 형태로 변한다. 자, 소수성 사슬들, 단백질이 뭉치는 이야기, 이런 거 1번의 이야기에 있었죠. 자, 1번 확인해보면요. 네, 소수성 사슬이 결합돼서 단백질이 단단한 상태로 변한다. 그래서 이 얘기 1번 이야기입니다. 열이 더 가해지면은 물 분자로 빠져나오면서 더욱더 간단한 고체로 변한다. 자, 여기에는 이제 빛과 관련된 불투명한 상태, 이런 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노른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여러 가지 소수성의 상호작용 이치들이기 때문에 이미 1번 얘기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노른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화학물질 때문에 색이 노랗다. 그래서 여기에 작용들, 이런 것들이 좋다, 콜레스테롤 주의하자, 요 정도일 뿐입니다. 자, 우리 비타민 A 얘기를 찾아야 되니까 쭉 비타민 A를 찾아보면요. 여기 있네요. 흰자위보다 훨씬 더 많이 녹아있다라는 거. 요거 우리 3번의 뒷부분. 흰자위보다 얘가 많다. 비타민 A가 노른자위보다 적게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3번 내용 앞뒤 전부 다 맞는 거 여기서 확인을 했고요. 거의 물로 이루어진 흰자위에는 지용성 물질이 녹아있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색 변하는 거 나와 있죠? 검푸르게 변한 걸 볼 수 있는데 노른자위와 흰자위의 접점에서 바로 이런 황화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 요 검푸르게 변한 이야기
4번이었나요? 그죠? 여기 황하철 때문이다 나와 있고요. 자, 달걀 삶을 때 온도 얘기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삶는 얘기 여기 있네요. 흰자가 굳어지면서 형성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뒷부분에 삶는 얘기 있으면 여기를 이제 열심히 보면 되죠. 냉장고에서 계란을 바로 꺼내 삶지 말고 실온에 조금 두었다 삶으라고 하는 게 같은 이유이다. 날달걀에서 흰자위만을 분리해 저어주면 거품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나오는 거 바로 서서히 가열하더라도 탄산칼슘의 두께가 균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실온에 조금 두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면 달걀 껍질 두께 차이로 인해 팽창이 불균형하게 발생하여 달걀이 깨지게 된다 했는데 이 온도 차이는 바로 이 겉에 나와 있는 기포가 빠져나오는 요거 이야기죠. 그래서 요 균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팽창 정도가 달라지므로 서서히 가열하더라도 깨질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온도를 급격히 올리는 것과 두께 차이 이야기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5번 얘기 찾아서 틀린 거 확인을 했는데요. 즉 내가 찾아야 되는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이 나오면 확인 해서 이렇게 지워나가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SMR은 평상시엔 집중하지 않으면 잘 들을 수 없는 자연 속 소리도 재상이 된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신체가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소리를 듣는 것을 선호한다. 민첩하게 대처. ASMR 실험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 기능. 불면증 환자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주면 부교감신경을 강화시켜 안정감을 준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감각으로 확장된다. 자, 그러면 틀린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마니아의 문화쯤으로 여겨졌던 ASMR이 공중파까지 나왔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나와 있고요. 이렇게 개념화가 됐고 유튜브를 넘어서 이렇게 검증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 얘기가 있는데요. 90%가 저릿함을 느꼈고 80%는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 요거 바로 3번의 이야기죠. 이렇게 대중문화로 펴지는 데에는 안정감에 대한 갈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자,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소리, 안정하는 소리를 찾게 된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부교감신경을 강화시키는 안정감을 주는 얘기는 우선 뒷부분은 맞고요. 자, 이제 이 관계입니다.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생명유지에 직접 필요한 기능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다. 이 자율신경계가 두 개로 나누는데요. 교감신경은 자극이 돼서 에너지원을 보내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스트레스가 종료된 후 활성화된 긴장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ASMR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신체가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즉 교감신경 흥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적합하지 않구나 우리 알 수 있겠네요. 그것과 따라서 연결.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지속적이고도 고도에 집중된 경쟁을 요구하기에 인간은 교감신경을 만성적인 흥분 상태에 두기 쉽다고 설명한다. 쉴 때도 흥분을 하고 있대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불면증 데이터이기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면 안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바로 4번의 내용 확인했습니다. 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취향이 개별화되는 일환의 해석 시각이 있다. 영상을 본다는 것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큼 쉬워지다 보니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고 이런 걸 찾는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장르도 세분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5번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기 자연 속 이야기는 뭐 1번 이런 데서 같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미 2번이 틀렸다라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문맥을 고려할 때 가부터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단락별로 딱딱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언론의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사용하는 일이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이유, 비속어를 쓰지 않는 이유 모두 국민의 언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기관으로 국어를 지키기 위한 게 바로 언론의 기능이래요. 미디어는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언론이 언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 바로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먼저 언론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선거나 스포츠 경기 혹은 각종 경쟁 상황을 보도하는 걸 보면 전투 중계라는 표현을 쓰네요. 이런 노골적인 폭력적인 언어들, 그래서 전투적인 보도 표현을 삼가야 한다. 괜찮고요. 다를 보면 요 뒷부분만 읽으면 되겠죠. 자, 한국 시민 내선 일체를 강조하며 모든 걸 전쟁으로 몰았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정권을 거치며 전쟁 군사 용어가 아무렇지 않게 지배하게 된 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갈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마구 쓰면 개인의 언어 생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 언론은 뭐를 삼가야 한다, 또 하면 안 되는 거래요. 2019년부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이러한 표현, 즉 이런 정치 상황과 맞지 않는 표현을 지양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보편화된 언어 사용을 삼가야 한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확인해보면요. 이런 언어를 이번엔 사용해야 됩니다. 신문이나 방송이 가장 자주 쓰는 논란이라는 말에 오남용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말 오남용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 선택에 주의하게, 객관적으로 표현하자,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 중 성격이 다른 하나입니다. 자, 딥페이크가 뭔지 우리 먼저 여기 첫 번째에 화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딥페이크는 이러한 AI 자체 학습 기술인 딥러닝에 가짜라는 말을 덧붙여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요새 나오는 이런 합성 포르노 영상을 게시하면서 시작된 이야기, 그렇다면 나오면서 이 딥페이크의 원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와 다르게 간별자, 이거는 그 원리 설명 쭉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활용도 있지만 부정적인 활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긍정, 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 우리 요것만 우선 먼저 읽어야 되니까요. 가짜뉴스를 제작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네, 부정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거고요. 신원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안전한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긍정적인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어 부정적인 입장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즘은 여러 웹사이트나 SNS를 통해 인물의 이미지 데이터를 쉽게 모을 수 있어 범죄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기술의 발달과 동시에 질서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오남용 피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만 긍정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이구나. 사실 딥페이크가 뭔지 안다 하면 그저 이것만 가지고도 먼저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문제 유형들은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번부터 5번의 선다만 가지고도 먼저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선다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쥐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거. 자, 이번에도 적절한 거 고를 거예요. 박쥐는 침입한 병원체에 대하여만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박쥐의 비행 능력, 체온, 면역 체계는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박쥐는 수많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린다. 박쥐가 바이러스를 많이 보유하는 이유입니다. 무리 생활, 긴 수명. 박쥐가 무리를 지어 사는 습성은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와 같이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병원체가 박쥐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일치한다는 과학자들의 유전체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박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캄캄한 동물과 박쥐는 이런 애들이고요. 지난 1억 년 동안 이렇게 오래 살았고요. 박쥐는 여러 동물 가운데 슈퍼파워를 지니고 있는데 몸집에 견주어 오래 살아 바이러스가 오래 머물고 무리를 이루어 한 개체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쉽사리 다른 개체로 옮아간다. 그래서 여기에 이 멕시코 꼬리박쥐를 예로 들어서 인수공통 감염병을
퍼뜨리기에 용이한 특징이다. 박쥐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래 살고 무리를 이루는 내용 여기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나온 것들 보시면은 무리 생활, 박쥐가 바이러스를 많이 보유하는 이유, 무리 생활을 해서 쉽게 다른 개체로 옮기기 쉽고 오래 살아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오래 머물고 이렇게 옮길 수 있다라는 내용. 그래서 4번이 우선 적절한 거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 나머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비행 능력은 박쥐가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 다양하게 분한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바이러스를 지니면서도 병에 걸리지 않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번 내용 틀린 거 확인했고요. 자, 토마스 시어 조사국 생물학자 등이 이런 거 논문에서요. 날아가는 박쥐의 높은 체온이 다른 포유류가 감염 때 보이는 발열 반응과 비슷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고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비행 능력과 체온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과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렸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최근 과학자들은 체온뿐 아니라 면역 체계 자체가 독특하다는 데 주목한다. 비행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유해산소도 발생하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DNA가 손상이 되는데 보통 포유류라면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로 간주해 염증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나 박쥐는 다르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논문을 봤더니요. 면역력을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병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약화해서 지나치게 강한 면역 반응을 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강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1번의 내용도 틀린 내용. 자, 우리 무리지어 사는 습성 요거 이제 찾아야 되겠죠. 쭉 살펴보면요. 사실 무리지어 사는 습성은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보다 무리를 이루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개체로 옮아갈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뒷부분에서는 오래 산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포유류와 다르기 때문에 박쥐의 면역 억제, 노화를 막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런 바이러스가 늘고 있고 박쥐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사실 읽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